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오고 겨울이 지나면 벚꽃이 피기만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시댁 제사에서 어쩜 한 뱃속에서 나온 남매가 일이 다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걸 시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 나게 하는 한 남자의 환한 미소. 세상은 독하지만 아직 살만합니다. 남편은 따뜻한 성품의 시부모님을 닮아 늘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이고 저에게는 더없이 좋은 남편이랍니다. 결혼 후 친정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남편을 보며 저 또한 시부모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양가 모두 큰 불화 없이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댁에서 제사가 있어 퇴근 후 시댁에 들러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하셨고 저와 어머님은 주방에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온종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난 뒤라 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굳은 일은 다 본인이 하시겠다 하셨죠. 저에게는 거들기만 해줘도 고맙다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안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시누이가 도착했더라고요. 올케, 나 배고파. 밥부터 좀 갖다 줘. 아가, 앉아 있어라. 내가 챙겨다가 줄게. 너는 마저 먹어. 하나뿐인 남편의 누나는 정말 이 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와 부딪히는 일은 그닥 없었어요. 가끔 시댁에 들리거나 식사라도 같이 하는 날 이렇게 상대방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말해서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누이가 저에게 한마디 싫은 소리를 하면 남편은 두세 마디로 갚아주는 편이었어요. 밥을 다 먹어갈 쯤 아버님이 커피 한 잔 달라 하시길래 제가 타오려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빠, 내가 탄 커피가 더 맛있어요. 여보는 앉아 있어.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더니 시누이가 언짢다는 티를 내는 겁니다. 저 들으라는 듯이 대놓고 시댁에서도 저렇게 팔불출인데 집에서는 오죽하겠냐 하면서요. 아버님은 그 말을 들으시더니 부러우면 너도 얼른 분발하라고 하시며 저한테는 얘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되려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누워 시누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속상해하자 남편이 어릴 적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편은 시누이와 모든 게 상극이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반에서 늘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매번 반장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반면 시누이는 시부모님을 자주 교무실에 불려가게 하던 말 안 듣던 학생들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명절 때가 되어서 친척들을 만나면 남편과 시누이를 대놓고 비교하는 어른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커가면서 점점 시누이는 비뚤어져 가고 게다가 하도 비교를 당해와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성격이 모나게 변한 것 같다 말해줬어요. 시누이는 대학 졸업 후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4년째 전혀 가망이 안 보여서 하는 수 없이 아버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들었어요. 게다가 최근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저희 부부를 더 질투하는 것 같다 하면서요. 얘기를 들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스런 면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누이 노릇이라도 하려 하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되려 제 편을 들어주는 덕분에 큰 불안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시어머님 생신이라 다 같이 주말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시댁에 가면 늘상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만 얻어먹어서 한 번쯤 제 손으로 식사 대접 한번 해야지 했었어요. 아니, 생신인데 솜씨 좀 발휘해보려고. 그래야 이쁨 받지. 잘해. 괜히 짜게 해서 미움받지 말고. 저는 남편의 등에 스매싱을 날렸죠. 이렇듯 이번에는 제 손으로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려고 장을 봐왔습니다. 전날 미리 미역국도 끓이고 저보다는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남편과 같이 갈비찜도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했어요. 식사가 나올 쯤 가져온 미역국과 갈비찜을 꺼내어 덜어드렸더니 시어머님은 제가 진수성찬을 차려드린 것도 아닌데 너무 감동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잘 둔 덕에 생일날 미역국도 얻어먹는다며 수차례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식사를 마쳐갈 때쯤이었어요. 이날도 시누이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와서 저희는 이미 식사를 거의 끝낸 상태라 음식도 별로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배고픈데 사람 불러놓고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른다며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 덕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금세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주문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늦어서 가게에서도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챙겨온 미역국이 좀 남아서 그거라도 덜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팍 쓰며 지금 나더러 먹다 남은 국에 밥이나 말아 먹으라는 거야? 옳게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절 째려보는 겁니다. 어른들도 계신 자리라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도 몇 마디 했어요. 어머님 생신이라 모처럼 가족들 다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기껏 식사도 못하셨다고 하셔서 챙겨드린 건데 정말 서운하네요.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끼 눈을 뜨면서 야, 자, 찾아가며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게 손입사람한테 대든다면서요. 정말 옆에서 어른들과 남편이 말리지 않았으면 한 대 칠 기세였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경우 없는 사람은 처음이었고 저까지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겨우 이성의 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은 누나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당장 사과 못해? 라며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며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모두 망쳐버렸고 이대로 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더 화만 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계속 미안하다 하시며 단단히 야단칠 테니 그만 먼저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먼저 집에 돌아와서도 도무지 아까 일이 떠올라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님은 연신 한숨을 쉬셨고요.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노. 처음부터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 가족이 된 거니까 잘 지내진 못하더라도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기를 바랬는데 앞으로 정말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처음 봤습니다. 대체 저런 성격을 누가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연신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는 놀랐을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기 전에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화를 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독하게 마음 먹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시누이는 역시나 저에게 사과는커녕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차라리 앞으로 쭉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 뒤로 한동안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생각할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무감각해지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서 회사 일로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부쩍 몸도 축 처지고 소화도 잘 안 되길래 집에 돌아와 꼼짝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 날짜를 생각해보니 혹시나 임신일까 싶어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보니 정말 임신 9주째였습니다. 소식을 전하자 양가 어른들 모두 너무 좋아하시며 축하를 해주셨어요. 주말에 시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하셔서 함께 몸보신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같이 사는 시누이는 일부러 제가 불편할 것 같아 같이 안 데려오셨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입덧은 별로 하지 않고 단지 잠이 쏟아질 뿐이었죠.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잠시 시댁에 들러 반찬 좀 챙겨가라 하셔서 들르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 시누이는 주말인데 약속도 없는지 씻지도 않고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밥 먹은 그릇도 안 치워서 식탁 위는 너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온 걸 보더니 뭐가 그렇게도 불만인지 인상을 쓰면서 본체 만취하고는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시아버님이 보다 못해 뭘 잘했다고 사람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있냐 야단을 치셨죠. 그제서야 못마땅한 표정으로 왔어? 한마디 하고 다시 TV를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무시하고 얼른 반찬만 챙겨서 가자고 제 옆에 딱 붙어 있었고, 시어머님도 아유, 저거 언제쯤 사람 되려나 모르겠다 하시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서둘러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고 몇 시간 뒤에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아마도 저희가 가고 시부모님이 야단을 치신 모양입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저번 일은 미안했다며 늦었지만 임신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도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평생 이대로 엮이지 않고 살아갔으면 싶었어요. 시누이에 대한 감정은 이미 너무도 좋지 않았지만 시누이가 먼저 사과를 한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없으니 저도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 뒤로는 한동안 시댁에 가도 시누이와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시누이도 절 보는 게 불편했는지 외출을 하기도 했고 시부모님도 임신 중인 제가 걱정되셨는지 늘 조심을 하셨거든요. 어느새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제법 멀리서 봐도 임산부 티가 났어요. 슬슬 출산 준비도 하며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랑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는 정말 시누이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외출을 하셨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시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시며 술 마시고 싶으면 나가서 마셔라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술김에 아버님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면서 자기한테 해준 게 뭐냐고 술주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 친구분들이 말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데 아버님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하시며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러려면 차라리 시집이라도 가서 맨날 이런 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누나는 진짜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다 말하면서 이 상태로 시집 가봐야 괜히 멀쩡한 사람 인생 망칠 게 뻔하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행의 씨앗은 조금씩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찬란한 미소 또한 제 곁으로 올 채비를 하고 있었죠. 몇 주 뒤 어느 주말 제가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서 밥을 먹으러 오라 하셨어요. 식사 준비라도 좀 도우려고 주방에 가서 수저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늦잠을 자고 일어난 시누이가 기지개를 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음식 냄새를 맡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화장실로 냉큼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는 내내 비위가 상한다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헛구역질을 몇 번 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설마 싶었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에 입덧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 보였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아무래도 형님 임신한 것 같아 보인다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그 생각하긴 했는데 만나는 남자도 없다더라 하면서 체한 거 아니겠니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몇 주 뒤 시누이가 가족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 한참 머뭇거리면서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임신 10주차 되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시부모님은 펄쩍 뛰시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휴, 거짓말이라고 말해. 아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괜찮을 수 있겠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고 한참 동안 시누이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시누이가 계속 눈치만 보고 말을 못하자 아버님이 바른 대로 말해보라고 계속 재촉하셨어요. 시누이는 정말 마지못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함께 술을 마시고 만난 첫날에 술 기운에 실수로 그만 하룻밤 같이 보내게 되었고 임신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알고서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남자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며 아이 낳고 잘 살아보자 해서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일단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시면서 당장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곧장 약속을 잡아 저녁 때 저희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와는 달리 아주버님이 될 분은 참 인상도 좋아 보였고 성격도 싹싹하셨어요. 걱정하시던 시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고요. 나이는 시누이보다 2살 어렸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식사는 내내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책임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돌이켜보면 이때 이 열심이란 단어, 아주버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얘기를 나누다가 남자분 집에는 언제 인사드릴 건지 시어머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부모님 2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고 참 밝은 분이셨어요. 특히나 그 미소가 너무 이뻤습니다. 남자였지만요. 시부모님은 얘기를 들으시고는 부모님 그리웠을 텐데 고생 많았다 다독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둘만 확신이 있다면 배불러 오기 전에 하루빨리 나를 잡아라 하셨어요. 시누이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꼭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냐며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곧 배가 불러올 테니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께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시누이는 아주버님 곁에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야 시누이도 제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려나 싶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잘만 살기를 바랬죠. 급하게 하는 결혼인데다가 시누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니라서 시부모님께서 혼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라며 비상금도 따로 통장에 챙겨주셨어요. 너 이거 알뜰히 아꼈어. 함부로 썼다간 아주 다리 몽둥이 뿜지를 테니. 결혼해서는 이제 스스로 앞가림 잘하고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도 건강하게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한동안 아가를 돌보느라 정신도 없었고 몸조리를 하며 바쁘게 지냈죠.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은 행여 제가 밥이라도 못 챙겨 먹을까 걱정하시며 매번 남편을 통해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느새 저에게는 정말 친정처럼 편안한 시부모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누이도 뒤따라 저와 몇 달 차이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도 시누이도 별탈 없이 행복하게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낼 만큼 좋은 사이는 아닌지라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더니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카페가 요즘 잘 안 돼서 생활이 힘들다면서 1,000만 원 정도만 좀 도와달라고 하네요. 나 믿고 빌려주라. 돼서 그래. 바로 갚을게. 가족 간의 돈 문제로 괜히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남편 핑계를 좀 댔어요.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으니 남편한테 전화해보라는 말을 하고는 끊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시누이 연락 없었냐 물어보니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고 통장에 30만 원 넣어주고 잘 말해서 끊었다 하네요. 분명 결혼 때 아버님이 통장에 넣어주신 비상금만 해도 꽤 큰 돈일 텐데 몇 달 만에 벌써 돈 얘기를 꺼내니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누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돈 얘기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카페가 너무 적자만 나는 상황이라 정리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아기도 있고 생활할 돈이 부족하다면서 상황이 풀릴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시누이 모습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 후 언제부터인지 명품 가방이 아니면 들지도 않고 옷이며 아기 용품이며 죄다 제일 비싼 것들로만 구입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버님 수입이 정말 좋지 않고서야 평범한 주부가 어디서 난 돈으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형님, 이렇게 힘든 상황이시면 저희보다는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저희가 그런 큰 돈을 드릴 만큼 여유 있진 않아서요. 그랬더니 한참을 투덜대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되려 저희 부부한테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른다면서 사람 기분을 또 망쳐놓으려 하길래 먼저 끊었습니다. 역시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시누이는 변한 게 없었어요.
정말 시누이와의 통화 후 꽉 막힌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착잡했습니다. 보아하니 가만히 있으면 자꾸 돈 얘기로 전화를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할 것 같아 남편 퇴근 후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시아버님은 아무래도 대체 뭔 일인지 얘기 좀 해봐야겠다고 전화 오더라도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무슨 일인데 자꾸 동생 내외한테 돈 얘기를 꺼내냐 다그치시니 대충 얼버무리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미 아버님도 화가 많이 나신 상황이라 보고 있는 제가 다 난처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다 같이 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애엄마가 되어서도 달라진 게 없다 하시며 이번 기회에 꼭 버릇 고쳐놔야 한다며 벼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오셨어요. 저희 부부는 괜히 불통이 튈 수도 있으니 시댁으로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어머님 말씀에 집에 있던 중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하는 카페가 어렵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수입이 꽤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누이가 아주버님 몰래 쓴 카드값이 부족해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결혼 전 주신 비상금은 이미 어디에 썼는지 다 써버린 뒤였고요. 시누이는 출산 후 우울증 핑계를 대면서 자꾸 쇼핑을 했다고 해요. 명품 가방을 자꾸 구매하고 옷 하나를 사도 비싼 백화점 브랜드가 아니면 입지도 않으려 한답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애기한테 점점 관심도 없고 애기는 아주버님한테 맡겨두고 밤이 되면 밖으로만 돌려고 한다 합니다. 아주버님이 정말 가정적인 분이셔서 늘 집안일도 도맡아 하시고 퇴근 후에는 육아도 열심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날 시누이는 한참 동안 아버님께 혼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애 키우면서 잘 살지는 못할 망정 돈을 까먹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 조카는 아빠한테만 딱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다음 날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듣고 아주버님이 정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도 그러게 말이다. 지 남편 밥이나 제대로 차려주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하시며 걱정을 하셨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얼마 안 가서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 집 앞 공원에서 시누이가 다른 남자랑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 후로 시누이는 막무가내로 되려 이혼을 요구하고 아주버님은 이렇게 가정을 깰 수는 없어 며칠간 시누이와 냉전 상태로 지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시누이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어 안 그래도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와중에 카페를 담보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서 도망을 가버렸다고요.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로 시누이 씀씀이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 최대한 좋게 타이르면서 살아보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어릴 때 부모님 두 분을 다 잃고 평생 외로움과 싸워가며 살아오신 분이라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시누이의 그런 모습들도 자기가 감당하며 고쳐보려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살 희망이 없어졌다고 아주버님은 울다 못해 지친 상태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함께 가보니 아주버님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주저앉아 계셨고 아기는 그런 아빠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어쩔꼬.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지친 아주버님 얼굴을 매만져 주실 뿐이었죠. 시누이는 자그마치 3억이나 되는 큰돈을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경매로 카페랑 집이 다 넘어갈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며칠을 시누이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돈 갚으라는 내용의 연락들이 오고 당장 갈 곳도 없는 아주버님은 모든 걸 다 잃었고 빚만 떠안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아주버님에게 딸 자식 잘못 키운 탓이라고 미안하다며 시누이가 진 빚은 시부모님이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더불어 아기는 아무 걱정 말고
시부모님이 대신 키워주실 테니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아기도 빚도 모두 자기가 책임질 일들이라며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만료에도 아주버님은 딸로서 진 빚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진 빚이라고 하시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하셨어요. 아무리 가족들이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을 그리 하셔도 노후된 아파트와 연금으론 택도 없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 큰 액수를 감당하기에는 한낱 월급쟁이에 불과할 뿐이었죠. 이런 사정을 아는 아주버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던 겁니다. 안 됩니다. 제 구멍 메우려다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버님 본인이 책임을 말하셨을 때마다 어머님은 가슴을 쿵쿵 치시며 오열하셨죠. 대신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아주버님과 조카는 시댁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일하는 시간에는 저와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조카를 돌봤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린 핏덩이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이 그리울 아기를 생각하면 제가 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이 끝나면 지칠만도 한데 아기만 보면 웃으면서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며 행복해 하셨어요. 세상에 저런 착한 사람을 두고 이런 짓을 벌인 시누이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짐승도 자기 아긴 귀한 줄 알고 자기가 굶더라도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살리는데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조카를 돌보는 것만이 아주버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날도 더운데 고생하시는 아주버님이 유독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모처럼 장을 받아가 몸보신 한번 제대로 시켜드리자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음식을 장만하고 남편은 그동안 옆에서 저희 애기랑 조카를 돌보았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여기저기 찾아가며 아주버님 모실 시간에 맞추어 상을 다 차렸습니다. 아주버님이 퇴근 후 상을 보시더니 오늘이 자기 생일인 줄 아셨다면서 정말 맛있게 먹어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다가 우연히 아주버님 발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일이 고됐는지 양말이 여기저기 다 터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멀쩡히 잘 살아가던 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시누이가 정말 미운 걸 넘어 증오스러웠습니다. 조용히 혼자 나와서 집 근처 마트에 가 제일 비싼 양말로 한 뭉텅이 가득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쁜 쇼핑백에 넣어 아주버님 가실 때 전해드렸어요. 아주버님은 그제서야 자기 양말을 보시며 이렇게 된 줄도 몰랐다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냄새도 났을 텐데. 저는 민망할까봐 농담으로 말했죠. 그러면 나중에 비싼 음식 사주세요. 떡볶이요. 라고 제가 귀엽게 말하자 환하게 웃으셨죠. 그 환한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미소였죠. 아주버님과 조카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누나라고 부르기도 싫다. 진짜 자기가 한 짓 그대로 천벌받을 거야. 라며 주먹을 꽉 움켜쥐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매번 시댁이나 저희 집에 조카를 맡길 때마다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감당하기 힘드셨을 텐데도 가족들 앞에서 불평 한번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아주버님과 정말 친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고요. 아버님에게는 큰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다 하시며 정말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가끔은 힘들다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댈 수도 있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느새 돌이 지나 걸음마를 떼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에서 제법 말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리도 예쁜 모양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을 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여전히 시누이는 연락두절 상태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가족들이 행여라도 자기한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부러 화를 내셨어요.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라면서 되려 서운해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조카는 낯도 가리지 않고 가족들 모두를 잘 따라주었어요.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아침에 눈 떠서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열심히 빚을 갚아오던 아주버님은 어느 날부터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은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아주버님은 왜 그래도 자신만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끄떡 없다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이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주버님 건강을 확인하고 챙겨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쉬신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처음으로 아주버님이 몸이 안 좋아 도저히 일을 못 나가겠다 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늦잠 한 번을 안 잘 만큼 잠도 없던 분이었는데 아침이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주버님을 끌고 가다시피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비싼 건강검진은 죽어도 안 받는다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억지로 겨우 영양제를 하나 맞춰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힘들게 벌어서 빚 갚는 데 쓰느라 아주버님은 정작 자기 몸에 비타민 하나도 돈 아깝다며 안 챙겨두셨어요. 그러면서도 조카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기는커녕 이 맛에 돈 번다며 행복해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런 아주버님을 알기에 옆에서 더 살뜰히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 식사라도 잘 챙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날이면 날마다 건강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리셨어요. 그 덕에 아주버님은 세상에서 어머님이 만드신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입에 마르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불행 속에서 이제야 행복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꾸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이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본인 입에서 한 적이 없는 분이신데 말이죠. 게다가 자꾸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복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걱정이 되어 안 되겠다며 아주버님 건강검진을 예약해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내과였는데 의사 선생님은 곧장 소견서를 써주시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대학병원으로 예약해 검사를 진행했는데 아주버님 몸속에는 이미 암세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대장암이 이미 진행된 단계라 하루빨리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암담했습니다. 이제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것이 안쓰러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그 와중에도 살다 별일이 다 있다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환자 취급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당차던 사람이라도 날로 거세지는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점 몸이 야위어가고 힘들어하는 아주버님을 바라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도 모자라 고통까지 얻어야 하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최대한 빠른 날짜로 수술을 잡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수술 전까지 최대한 아주버님이 기력을 회복하시도록 온 가족이 신경 썼습니다. 아주버님은 수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어머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날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네요. 비록 갚을 빚이 아직도 쌓여 있지만 사실 저 이렇게 가족들 사랑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저 혼자였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참 이런 게 부모 사랑이구나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이 되어 저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주버님이 제일 무섭고 긴장되셨을 게 분명한데 그 순간에도 웃는 얼굴로 가족들 한 명 한 명 바라보다 수술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발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기만을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다행히 수술 경과는 나쁘지 않다 하셨고 아주버님도 열심히 회복하려고 힘을 내셨습니다. 그러다 제법 시간이 흐르고 매일 같이 움직이던 분이 꼼짝 않고 병원에 누워만 있으려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마침 그때가 벚꽃이 필 무렵이라 아주버님은 매일 같이 식구들에게 벚꽃 보러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아주버님 몸 상태를 걱정해서 아직 외출은 이르다며 말려보았지만 가족들이랑 벚꽃 축제 가는 게 어릴 적부터 소원이었다고 하는 말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겨우 병원에서 며칠간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고향집에 온 사람처럼 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고 아이처럼 신나하셨어요. 다음날 단단히 나갈채비를 하고 아주버님과 함께 온 가족이 벚꽃 구경에 나섰습니다. 저희 아이와 조카는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아주버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질 틈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뭐 별거 있나 싶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벚꽃나무가 예쁘게 만개한 그 길을 몇 번을 걷고 걸었습니다. 벚꽃나무 밑에서 사진도 찍고 길가에 파는 2,000원짜리 꼬치 하나가 어쩜 이리도 맛있게 느껴졌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면서도 괜스레 먹먹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아주버님을 사위라고 부르지도 않으세요. 아들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아버님은 손수 아주버님 목욕도 시켜주시고 잠시도 곁을 비우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아주버님이 계셨던 그 며칠 동안 집안은 어느 때보다 더 북적였고 활기찼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암세포가 다른 곳에 또 전이가 되어서 신약으로 항암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힘든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아주버님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면 두 그릇은 뚝딱 비우던 사람인데 말이죠. 점점 식욕도 생기도 잃어가는 것만 같아 가족들은 말은 못했지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가끔씩 병원에 조카를 데리고 올 때면 겨우 나무님을 쥐어짜내서 조카를 바라보며 웃는 아주버님이셨어요. 올 때마다 며칠 새 쑥쑥 자라는 조카를 바라보며 아주버님은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조카의 모든 몸짓과 얼굴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시면서요. 아주버님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병원에서의 생활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잘도 흘러가고 어느새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끝도 정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아이를 재우고 둘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맨 처음 아주버님을 만나던 순간부터 시누이가 도망갔다며 우시던 그날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진 게 없었습니다. 나라면 그 상황을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기를 책임지며 키워가는 아주버님도 대단하고 이렇게 가족의 정이 그리웠을 사람을 버리고 가버린 시누이는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들 곁에 나타나지 않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 역시 매일같이 어머님과 돌아가면서 조카를 돌보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모성애가 뛰어나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마음이었어요. 온 가족의 바램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루빨리 아주버님이 건강을 되찾아 조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어려운 걸 바랬던 걸까요? 쉽사리 아주버님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바램일 뿐이었죠.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아주버님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일 만큼 건강은 안 좋아져 가고 있었어요. 암세포는 왜 그리도 빠르게 움직이는 건지 이미 여기저기 전이가 되어버려서 손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한다 해도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환자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고 하셨어요. 조카는 이제 말도 제법 할 줄 알고 아빠가 보고 싶다며 병원에 가서 아주버님 얼굴 보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말이죠. 어머님이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조카는 아침 눈 뜨자마자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빠를 만난다며 들떠서 평소보다 밥도 잘 먹고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게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으면 쉬지도 않고 제잘제잘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얘기들을 꺼내는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도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했던 적이 없었고 1분 1초가 아까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족들은 자리라도 비운 사이에 아주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말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을 따로 부르시더니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도 없었고 이제는 그저 잠깐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게 분명한데 아무런 방법도 없어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모 없이 남겨질 이 아이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아주버님은 진통제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니 대충 눈치를 채셨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마음 편히 집에서 보내고 싶다 하셔서 그렇게 퇴원을 하고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이제 혼자 거동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 원 없이 조카를 바라볼 수 있어 기뻐하셨습니다. 조카도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모양이에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아주버님 곁에 붙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아주버님을 쳐다보면서 갖은 애교를 부렸습니다. 덕분에 아주버님이 무료할새가 없었어요. 하루는 저희 아이와 조카를 데리고 집안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에 떨어진 벚꽃잎들을 보더니 조카가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서 조그마한 손으로 예쁜 꽃잎들을 줍더라고요. 벚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아주버님이 계신 방으로 달려가서는 벚꽃잎을 보여주며 "아빠 예쁘지? 아빠가 좋아하는 거 저기 밖에 엄청 많아. 우리 또 보러 가자." 하고는 한참을 도란도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난히도 그날따라 아주버님은 많이 오셨었고 쉬지 않고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버님은 꽃이 이쁘다며 계속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게요. 꽃이 이쁘네요. 빨리 일어나셔서 같이 벚꽃 구경 가야죠. 아, 떡볶이도 사주셔야죠." 아주버님은 그 환한 미소로 저를 곱게 바라보셨죠. 저는 그 두 손을 따스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지, 왜 말을 못 하시는지 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의 두 눈에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물방울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죠. 그 미소만큼이요. 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을 못 드렸었네요. 제게 딸이 한 명 더 생겼네요. 하늘에서 주신 천사요. 이름이 다은이라고 하네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아주버님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딱 한마디를 했죠. 그리고 그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조용히 떠나셨어요. 새벽에 어머님이 화장실을 가시는 길에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 손엔 벚꽃잎이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주버님을 감싸고 있었죠. 가족들 모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이 커다란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조카는 다음날 아침부터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녀오실 거래." 하며 꼭 안아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장례식은 하지 말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주버님 바램대로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직도 아주버님이 지내시던 방이 그대로 있어요. 다른 물건은 다 정리했지만 아주버님이 사용하시던 이불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을 보내고 난 일주일쯤 뒤였을까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아버님은 저희를 보시며 "그동안 너희들 애써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잘 살아줘라."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앞으로 조카 문제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며 조카는 시부모님께서 키우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이라서 바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전날 밤 남편하고 얘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도 저희 애하고 친자매처럼 같이 커왔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키워볼게요." 하며 조카는 저희 호적에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조카가 태어난 후부터 이제껏 제 딸이랑 똑같이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딸로서요. 커가면서
엄마 아빠 손길이 그립지 않도록 저희 부부가 정말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미 조카를 외손녀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희 네 식구 행복하게 앞만 보고 살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늘 제 곁을 잘 지켜준 남편과 예쁜 두 딸들과 함께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앞으로 활짝 핀 벚꽃을 볼 때면 아주버님과 함께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참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의 미소를 보고 싶은 거겠죠. 저는 세상이 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한 만큼 그 반대편에선 희망과 행복이 늘 저희 곁을 지켜주기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